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과목 유통 마케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 관계 관리하면 바로 CRM 떠올려 주시면 좋겠죠. 자, 한번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에 비중을 둔다. 자, 고객 관계 관리니까 맞는 말이죠. 자, 2번.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요게 CRM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신뢰도와 충성도를 상승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고객 관계 관리 CRM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2번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 상품 판매보다는 고객 관계에 중점을 둔다. 자, 마찬가지죠. 고객 관계 관리가 결국 상품 판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4번. 획일적 메시지보다는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 메시지 전달한다. 저 맞는 말이고. 자, 5번. 고객 맞춤 전략은 고객 관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5번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유통 마케팅 자료 분석의 기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쟁 상품들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자, 유통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의 인지 구조를 지도화하여 핵심 개념들의 차원을 규명하는 데 사용된다. 자, 그 유사성 자료 또는 근접성 자료를 공간적 거리로 시각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각화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념들을 정리한다. 뭐 인지 구조를 지도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포지셔닝 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다차원 척도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봐야겠죠. 자, 시계열 분석. 자, 시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시계에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계 시간처럼 일, 주, 월 등의 간격을 가지고 과거 자료부터 파악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 개념 잡아주시고요. 컨조인트 분석 보겠습니다. 제품의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속성 평가 유형을 정확히 밝혀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예측을 해서 시장 점유 예측을 하겠다라는 분석이 이제 컨조인트 분석이다. 즉 컨조인트 분석은 소비자들의 대안에 대한 제품의 대안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해서 선호도를 예측한 뒤 시장 점유 예측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회귀 분석 많이 나왔죠. 기본적으로는 변수들, 독립 변수들은 다 독립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크기를 회귀 방정식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군집 분석, 데이터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분석이다 라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경로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정답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자, 정답 5번인데요. 상호작용적 공정성이란 경로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자원 할당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내용이 이미 틀려버렸어요. 자, 작용적 공정성이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보이는 태도나 업무 추진 과정 등에서 종업원이 지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종업원이 지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공정한가, 나에게 불리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 3, 5만 볼게요. 자, 수평적 갈등이란 뭐냐? 동일한 경로 단계 상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고요. 수직적 갈등은 제조업자와 도매상 같은 서로 다른 경로 단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그리고 분배적 공정성이란 분쟁을 해결하거나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동등한가 공평한가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9번 볼게요.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구매를 유도하려면 유보 가격과 중고 가격 사이에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유보 가격과 중고 가격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보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냉장고를 사려고 한다. 자, 어떤 사에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여기 냉장고 나 100만 원에 살 거야. 100만 원 이상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냉장고를 봤을 때 100만 원이래요. 아,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뭐 100만 원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 정도면은 내가 구매를 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이 드는 게 준거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최저 수용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비자가 상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을 최소 가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 상품을 내가 10,000원에 판다. 자,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사겠죠. 근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100만 원인데 10,000원에 판다고?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최저 수용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일단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5번 다시 볼게요. 구매를 유도하려면 이 유보 가격과 준거 가격 사이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보 가격이 내가 100만 원이다. 근데 준거 가격이 5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요 사이가 75만 원인데, 자, 75만 원이라면은 준거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사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준거 가격이 제일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 설명된 가격 조정 전략으로 옳은 것은, 자,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마케팅의 일부를 중간상에 수행할 경우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가 부담한다. 자,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으로 옳은 것을 보면은, 자, 마케팅, 업무 이런 것들을 지금 중간상에 대신 해준 거죠. 그래서 현금 할인 굳이 해줄 필요 없겠죠. 이런 거는 소매상들이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컸을 때 뭐 제조업자, 유통업자 사이에 뭐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거래 할인. 자, 요거는 거래 할인에 대한 지금 가격 조정 전략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준다. 요거는 이제 해줄 수가 있겠다. 업무의 일부를 중간상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판매 촉진 지원금, 뭐 수량 할인, 계절 할인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소매점 고객 서비스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강렬한 점포 이미지를 심어주는 고객 서비스 유형이다. 무형의 서비스이지만 서비스의 본질이다. 다른 서비스 유형의 품질 지각에도 중요하게 사용한다. 교육을 통해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는 점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객 응대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일까요? 자, 맞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자, 답을 한번 지어볼게요. 무형의 서비스. 자, 세일 및 사은 행사. 자, 이건 무형 서비스 아니죠. 그리고 배달 및 배송, 요거 무형이고, 정보 제공, 교환 및 환불. 교환 및 환불도 무형 서비스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2번, 4번 남았는데, 자, 교육을 통해 친절하게 대하는 점포 문화. 사실 이것만 봐도 1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정보 제공도 아닐 거고요. 자, 강렬한 점포 이미지를 심어준다. 자, 요거는 배달 및 배송보다는 고객 응대가 더 가깝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EDLP, Everyday Low Price, 항시 저가 전략이죠. 자, EDLP 가격 전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EDLP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 소매업체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자, 낮은 가격을 설정해야겠죠. 자, 2번, 규모의 경제, 효율적 물류 시스템, 경영 개선 등을 통한 저비용 최가가 이루어져야지 실행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언제나 저가격으로 소비자 구입 시점을 지연시키지 않기 때문에 판매 예측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EDLP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번. 경쟁자와의 지나친 가격 전쟁 압박 때문에 세일 광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한다. 자, 세일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면은 이미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지불돼 버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100원에 팔려던 거를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니까 110원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EDLP가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굳이 저가인데 광고할 필요 없어요. 저가면 알아서들 와서 사시겠죠. 5번까지 보겠습니다. 경쟁사보다 저렴하지 않은 경우 가격 차익을 충분히 환불해주기도 한다. 자, 이것도 EDLP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차익을 환불해주는 것도 EDLP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볼게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CRM, 고객 관계관리죠. CRM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통한 구매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적립 포인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CRM이라는 것 자체는 신규 고객의 확보보다는 조금 더 기존 고객에 대한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신규 고객 창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 창출을 하긴 하되 그 비중, 약간 혜택이 조금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적립 포인트에 따른 혜택, 요 정도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게 이제 CRM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볼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소비용품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구매 빈도, 비교적 가끔 구매된다. sometime이죠. sometimes, 때때로 구매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 구매 행동, 상당한 구매 계획 및 쇼핑 노력을 기울인다. 자, 물건을 사기 전에 구매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거죠.
자, 유통, 비교적 소수의 소매점을 위한 통한 선별적인 유통이다. 자,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다라는 건 아니네요. 자, 촉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의한 광고를 주로 이용한다. 자, 광고까지 해야 돼요. 자, 예시 보니까 주요 내구재, TV, 가구, 의류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는 내용들 보시기 전에 한번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자, 선매품, 편의품, 전문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매품은 낮은 구매 빈도예요. 사전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러 가고요. 그러다 보니 구매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이건 뭐냐? 내가 매장 가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매품은 대량 생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편의품은 우리가 높은 구매 빈도에 제일 자주 사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와 가까울수록 좋고요. 대량 생산이 잘 맞고 낮은 단가와 낮은 마진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편의품이다. 자, 그럼 전문품은 뭐냐? 가장 낮은 구매 빈도죠. 높은 단가와 높은 마진이 있고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우리 명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겠죠. 명품, 뭐 사진기 이런 것들 포함될 거고요. 선매품보다 더 많은 계획과 시간, 노력을 투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볼게요. 내구재, TV, 가구, 의류. 자, 요게 우리 전문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편의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매품, 미탐색품, 산업용품 될 수 있겠는데 산업용품은 뭐 당연히 아니고요. 미탐색품도 아니겠고. 정답은 요거는 선매품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단품 관리 전략의 기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상품 구색이 증가한다. 자, 하나하나 단품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단품인데 다품이 아니죠. 그럼 상품 구색이 증가할 수가 없겠죠. 자, 단품 관리 전략이라는 거는 이 판매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색이 감소되지만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색이 증가할 수는 없겠죠. 자, 56번 보겠습니다. 소매 수명 주기 이론에서 단계별 소매상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먼저 소매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거는 도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입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성숙기부터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 감소로 쇠퇴기로 낮아지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쇠퇴기고요. 여기가 도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인데, 자, 도입기에서는 소매 개념을 정리 및 정착시키는 전략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최소화합니다. 투자를 최소화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투자를 최소화한다 해서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전략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성장기에서는 이제 성장을 해야겠죠.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엄청난 고투자가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장기까지 고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장기 단계에서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쟁기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정 세분 시장을 이제 정해서 내가 선별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소매 개념을 수정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말인 자체의 성숙기를 유지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쇠퇴기가 되면은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을 하겠다, 나는 이 정도로 자리를 잡겠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도입기에는 이익 수준이 낮아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최소화한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도약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도약기는 시장을 확장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침투 전략을 수행한다. 자, 이 도약기가 뭐 도입기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자, 도입기라고 본다면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겠죠. 공격적인 침투 전략을 수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입기업이 뭐 침투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을 확장한다. 시장 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3번까지 보겠습니다. 성장기에는 성장 유지를 위해 투자 수준을 높이며 고투자 단계죠. 그리고 시장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을 수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 성숙기에는 소매 개념을 수정하여
성숙기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려는 전략을 수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택에는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여 시장에서 탈출을 모색한다 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PR이라는 게 공공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소비자 모두 관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이 PR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병행한다. 자, 이게 뭐다? PR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기업을 알리는 보도나 캠페인을 통해 전반적인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자, 이것도 PR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자, 안타깝게도 이게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이 4번인데, 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틀렸죠. 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R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까지 보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중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호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PR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 기술된 소매상의 변천 과정과 경쟁에 대한 이론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적응 행동 이론이란 마찬가지로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소매상만 생존과 발전을 한다. 적응 행동 이론은 뭐다? 적자 생존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소매 아코디언, 우리 아코디언 연주하는 것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화된 한전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한다. 즉 확대, 수축, 확대의 순서를 겪는다.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확대, 수축, 확대의 순서를 겪는다. 라는 게 이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고요. 그리고 변증법적 과정은 이제 정반합의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백화점이 생겼어요. 백화점에 부합하는, 백화점의 특성이 없는 업체들이 도태되겠죠. 그 도태되려고 하는 기존 점포들이 백화점이랑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과 기존의 점포들이 적절하게 절충되면서 각자 진화해 나가는 것이 변증법적 과정이다. 정반합의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매상은 시장 진입 초기에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의 가격 조기 방식으로 소매 시장에 진입하며 기존의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로 다른 소매업체와 경쟁하게 된다. 자, 성공적인 진입 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를 더해가면서 고비용, 고가격, 고서비스의 소매점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소매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소매점이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동일한 패턴의 변화가 반복된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니까 지금 약간 소매 아코디언 이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패턴의 변화가 반복된다. 요거 가지고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소매 수레바퀴 가설이라고 또 정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일단은 어떤 거냐? 제품이 시장에 도입, 성장, 쇠퇴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요거는 우리 소매 수명 주기 이론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수레바퀴 이론은 저부가 가치 제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명 주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저부가 가치 상품,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로 시작하는 것은 소매 수레바퀴 가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잘 알아두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소매 수레바퀴 가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집중화 전략이란 무엇이냐? 모르면 못 풀겠네요. 자,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화 전략이란 한정된 자원으로 극대화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즉, 내가 100원밖에 없지만 이걸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끌어내서 뭐 1000원, 만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구매자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곳만 파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장이나 고객군, 제품, 지역들을 집중 공략을 하는 것이 집중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이제 집중화 전략 옳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체 시장을
시장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집중한다. 자, 전체 시장의 구매자를 대상을 하면 안 되죠. 세분 시장의 대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집중화 전략이라고 했어요. 자,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하나의 구매자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장의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이다. 자, 요게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이죠. 특정한 시장 혹은 하나의 구매자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하는 것이 집중화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니까 볼 필요 없겠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구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저관여 상태이며, 저관여가 뭐지? 자, 제품의 각 상표 간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보이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은 자주 상표를 전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저관여 상태가 뭔지, 그러면은 고관여 상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관여 구매 행동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사기 전에 정보 탐색할 과정이 짧거나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가격대가 낮고 우리가 자주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일수록 저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자, 이런 거 우리 휴지, 티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내가 쓰던 것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뭐 굳이 다른 거 뭐 선물 받으면 쓰지 뭐, 이런 게 이제 저관여 구매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저관여 구매 행동에는 습관적인 구매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나타나요. 자,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랑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커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뚜기 거랑 뭐 농심 거랑 라면 맛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더 맛있는 거를 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 자체 습관적 구매 행동을 한다, 이 라면을 습관적으로 구매 행동한다는 것 자체는 저관여 구매 행동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관여 구매 행동이란 뭐냐? 반대겠죠. 저관여의 반대 개념입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 탐색을 한 다음에 사러 가는 거예요. 왜? 고가일 확률이 높고요. 구매 빈도가 낮은 거죠. 옷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 간 기능 차이나 디자인 차이가 뚜렷할수록 고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볼 수 있겠고요. 사치품들이 이런 데 들어가거나 금융상품, 부동산, 보험 뭐 이런 것들이 펀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고관여 구매 행동은 복잡한 구매 행동이 있어요. 고관여 소비자가 최초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또 큰 경우에도 고관여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죠. 대신 비교적 고가인 상품이겠죠. 그리고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브랜드 혹은 이 상품을 계속 반복 구매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조화를 감소하려고 하는 구매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작은 경우에요. 자, 이 또한 이제 습관적 구매 행동 한다라는 저관여 구매 행동하는 개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관여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관여 상태. 자, 다양성 추구 구매 활동이다. 이거 나왔었죠? 자, 이거는 저관여 구매 행동에서 들어가 있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바로 맞죠? 정답 1번이고요. 타성적 구매 행동, 부조화 감소, 복잡한 구매 행동, 비계획적 구매 행동. 자, 뭐 요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자, 3번이랑 4번은 우리 고관여라고 할 수 있겠는데 5번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고관여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소셜 커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1번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자, 요거 소셜 커머스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소셜 커머스의 일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 초기에는 음식점, 커피숍, 공연 등 지역 기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시작했다. 아, 이렇게 초기 모습은 이거였구나 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일정 수의 소비자들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것도 소셜 커머스의 우리 뭐 장점이죠. 4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소셜 커머스 판매량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엄청 커지고 있죠. 그 정답은 4번이죠. 5번까지 보겠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별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매자를 발굴하고 이들과 같은 가격 조건 등에 대해 협상하는 상품 기획자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도 4번 혼자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혼자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 애를 고르는 게 또 찍기 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61번도 같은 맥락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62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에서 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풀 전략, 당기는 전략이 있고 푸시, 미는 전략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부터 소비자로 하는 이제 내리갈굼 형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풀 전략은 제조업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때려버리는 우리 광고 같은 전략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푸시 전략에는 이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결국 판촉 비용을 약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풀 전략 같은 건 제조업자가 판촉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는 형태를 보인다 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풀 전략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한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소비자한테 바로 때려버려요. 중간 상황 대상으로 판매 촉진한다. 자, 요거는 푸시 전략이죠. 아니고요. 자, 니은 있는 거 지워보겠습니다. 니은 지우고. 자, 디귿, 소비자의 상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자, 요게 맞죠. 풀 전략은 광고를 때려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비자가 바로 상표에 노출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요. 디귿 없는 거 지워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네요. 리을까지 보겠습니다. 수량 할인, 인적 판매,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 협동 광고 등에 치중한다. 자,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TV 광고 이런 것들로 소비자를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이어서 63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사례에서 사용된 소비자 판촉도로 옳은 것은, 자, 오레오 과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식품회사 땡땡 나비스코는 매년 학생들의 기하에 맞춰 판촉도를 적응한다. 자, 점심 도시락과 방과 후 간식 용도에 대한 소비자 주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이 판촉 도구는 광고 안내판 형식을 취하며 종종 실제 제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계산대 근처나 통로 끝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 위치한다. 자, 요거 보니까 어쨌든 지금 실제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계속 디자인 시각 효과를 끌어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샘플이라는 거는 우리 신제품의 경우에는 무료로 주는 거죠. 한번 체험해보세요 라고 주는 거죠, 조금. 자, 요거는 아닐 거고요. 자, PPL이다. 자, 이거는 우리 PPL 잘 알고 계시죠? TV 속에서 홍보 대상 상품을 자연스럽게 촬영 노출시키는 거 아니죠, 이것도. 3번 쿠폰이다. 자, 쿠폰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도 뭔가 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반복 구매를 촉진한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우리 흔히 말해서 POP 광고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POP 광고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 라고 사실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가격 할인 패키지는 뭐냐? 말 그대로죠.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묶음 판매해서 어쨌든 뭐 10g당 100원이던 것을 뭐 110g당 뭐 90원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격 할인 패키지에 들어간다. 양을 증가시키거나 묶어서 팔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그런 것들이 해당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POP 광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통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한 후 유통업체 이름이나 유통업체 개발된 브랜드명으로 해당 유통업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자, 요거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땡큐 문제죠. 정답은 PB 제품이죠. PB 제품. 핵심은 PB 제품은 유통업체가 만들고 NB 제품은 제조업체가 만든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 PB라는 것 자체는 상품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BP죠. BP.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테마에 따른 시각적 전시 공간을 말한다. BP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보셔도 됩니다. 자, 2번 흔히 쇼 스테이지나 쇼윈도 등에서 전개된다. 자, 마찬가지고요. 맞는 말이에요. 3번 고객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공간의 잡화 등을 활용하여 사용법이나 용도 등을 제시한다. 저것도 BP예요. 일단 고객들이 눈에 무조건 띄게 해야겠죠. 4번 강조하고 싶은 상품만을 진열하여 POP 등의 상품에, 자, 기능을 담아 소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옳은 내용이 아니겠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PP라고 볼 수 있겠어요.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강조하고 싶은 상품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VP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줘서 들어오게 하거나 우리 주력 상품이 이거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하겠다, 성능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VP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연관된 상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연관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을 인접시킨다. 점포들을 인접시키는 거네요. 자, 두 번째, 이를 통해 고객이 연관된 상품들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상품 린스, 정장 넥타이, 구두, 셔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보니까 상호 보완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어쨌든. 자, 이 상호 보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 믹스 머천다이징, 2번, 크로스 머천다이징, 더블, 비주얼, 트리플 머천다이징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보니까 크로스 머천다이징이 가장 맞겠죠? 자,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가 어떤 한 제품을 구매하러 왔다가 연관된 다른 제품까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넥타이 사러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정장 한 벌을 사버렸네. 요게 크로스 머천다이징 정말 잘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크로스 머천다이징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보겠습니다. 격자형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격자형 레이아웃이다. 자,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의 변경이 자유롭고 상품의 노출도가 크다. 안타깝게도 요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자, 1번 같은 내용은 뭐냐? 자유형 레이아웃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격자형 레이아웃과 자유형 레이아웃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격자형 레이아웃은 진열 기구들이 직각 상태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재고 및 안전관리 용이하고요. 자, 딱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통로 확보가 쉽겠죠. 그래서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할수록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형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자유예요. 진열 기구, 비품 이런 게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요. 대신 제품 진열 공간이 적어서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자, 많이 진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데 진열 못한 것에 대한 판매 비용도 안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 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하려고 자유형 레이아웃을 하는 성향이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쇼핑 시간이 길어져요.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맞다, 나 이것도 필요했는데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유형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형 레이아웃은 보통 쇼핑몰, 패션 지향적인 점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매장 외관 중 쇼윈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되죠. 자, 매장의 외관을 결정짓는 요소며 주된 연출 공간이다. 맞는 말이죠. 자, 수평 라인보다 돌출하거나 들어간 각진형은 소비자를 입구 쪽으로 유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 쇼윈도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들 있죠. 의류 쇼핑몰 같은 거 많죠. 그런데 딱 우리 보면은 우리 들어가기 편하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돌출된 게 낫다라는 겁니다. 3번, 윈도우가 없으면 궁금해진 소비자가 매장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요렇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쇼윈도우가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런 거는 우리 부티크 매장에서, 명품 매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쇼윈도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매장의 제품을 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점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없다. 자, 아니죠. 우리 주력 상품을 표현하거나 우리 매장에 대한 깔끔한 이미지, 그런 우리 매장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쇼윈도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윈도우 설치 형태에 따라 폐쇄형, 반개방형, 개방형, 섀도우 박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 윈도우 쇼윈도우의 반개방형이 이제 명품 매장, 이런 고급화에 더 어울린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기출 문제였어요. 자, 69번 보겠습니다. 점포 디자인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외장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말인데, 내부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자, 진열 부분 어떻게 진열을 하는가도 디자인적인 요소죠. 자, 레이아웃은 당연히 디자인의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5번 점포 면적, 점포 면적이 굳이 해당한다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자, 70번 보겠습니다.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경우 공급업체가 유통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을 모두 고르면, 자, 요거는 정답 5번이에요. 사실 다 해당합니다.
자, 그럼 공급업체가 유통업자를 어떻게, 뭐로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 유통업체가 얼마나 팔고 있고, 그리고 유통의 비용,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날 건지 경제성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 통제성. 공급업체의 상품에 대한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자,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우리 마케팅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좀 맞춰서 유통을 해 주시죠 했을 때 얘기를 잘 들어줄 것인가, 그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적응성.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도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 요 부분은 줄이고 요 부분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같이 이것도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마무리 해보겠고요. 저는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